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허리가 뻐근하다, 묵직하다, 아프다, 이 허리 통증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워낙 흔한 증상이어서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요. 일시적이라면 자연적으로 통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간헐적인 통증이라도 증상이 반복된다면 역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흔한 증상이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통. 오늘은 허리 통증의 원인과 한의학에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윤수일 밴드의 제2의 고향으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 통증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요통은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고 간헐적으로나 또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허리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허리 통증은 이제 한자로 보면 뭐 육달월에 중요하다 할 때 요자거든요. 예.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그 허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허리의 중요한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까 허리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것들이 여러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먼저 구조적으로 뭐 척추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디스크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주변에 근육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신경 자체에 문제일 수도 있고, 인근에 있는 어떤 내장의 통증이 관련해서 생기는 통증일 수도 있고, 감염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심리적인 요인, 뭐 스트레스 때문에 허리에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지요. 네. 자, 사고로 인한 뭐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주로 이제 노화를 떠올리게 네. 되는데요. 그 젊은 층에서도 사실 요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 예전에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왜 젊은 애가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고 이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젊은 분들에게도 이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운동이 부족한 거죠. 예. 일상생활 이제 너무 앉아서 일들을 하고 또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과격하게 운동하는 뭐 스포츠 많이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부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만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이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서 요통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척추가 우리 몸 체중의 한 60%를 지탱해요. 그러니까 비만할수록 척추에 부담이 더 가니까 요통은 더 심해지고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근육을 긴장하고, 그러면 이제 허리의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젊은 층에서도 이제 디스크가 탈출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염증으로 보면 뭐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죠. 네. 그 오래 앉아 있는 게 물론 또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앉아서 이게 또 잘못된 자세로 컴퓨터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뭐 잘못된 자세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우리 몸은 항상 이제 좌우측이 균형을 잡아주는데, 잘못된 자세가 되면은 허리 근육하고 척추에 부담을 일으키고 불균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삐끗해지고, 이래서 뭐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는 아무래도 오래 앉아 있거나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뭐 장시간 한 곳에서 고정된 자세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가만히 있는 자세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로 갑자기 움직일 때 삐끗하면서, 예를 들면 뭐 무거운 걸 들어 올릴 때 뭐 허리만 굽혀 들게 되면 디스크와 근육에 갑작스럽게 부담을 주니까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네. 아무래도 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더 허리를 약하게 하겠죠. 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척추를 약하게 하고, 반대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허리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뭐 앉아서 있는 경우만 생기는 건 아니고,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허리에 통증을 일으키게 되지요. 예. 이렇게 되면 허리에 장시간 동안 서 있게 되면 허리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긴장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피로해지고, 그 다리와 또 발의 근육도 피로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허리에 대한 힘이 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요통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오래 서 있게 되면 골반 자체가 약간 불균형이 생겨버려요. 뭐 한쪽 다리 뭐 짝다리 짚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싣는 습관이 생기면 골반 자체가 휘어지겠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척추 자체가 휘어지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올바르지 않는 자세로 오래 서 있게 되면 척추 이제 불균형이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또 추간판에 가해지는 그 압력도 증가해서 디스크도 일 수 있고 또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는 뭐 하지정맥의 순환도 문제가 생기고 발목과 또 발에도 이런 통증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 요약해 보면 젊은 층에서는 좀 자세가 문제고 나이가 들면서는 노화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젊은 층에서는 아무래도 뭐 잘못된 자세가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생기는 이런 노화에 의한 허리의 통증은 신허요통이라고 해요. 네. 신이라는 건 콩팥을 의미하는데 이제 콩팥이 약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뼈나 관절이 약해져서 생기는 통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네. 자, 척추를 이제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척추뼈가 가운데 이제 서 있는 위치적인 부분뿐 아니라 뭐 구조적으로나 또 기능적으로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고 뭐 머리에서 골반까지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중심축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위에 있는 머리나 그다음에 밑에 있는 다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우리 몸이 다양하게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뼈나 관절은 척추는 이런 관절을 통해서 연결되고 그러면 이제 서로 유연하고 안전성을 제공하고요. 디스크라는 거는 척추 뼈하고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또 척추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주변에 있는 근육하고 인대가 척추를 좀 안정시켜주고 지지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기능성으로 볼 때는 척추는 우리 몸을 지지하는 역할 그리고 안에 있는 척수를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다양하게 움직임을 가능해주는 움직임의 역할 그리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죠. 네. 특히 이제 척추 건강을 얘기할 때 척수 건강도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요새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뭐 척수 건강을 얘기할 때 우리 척수 건강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척추와 척수는 서로 밀접한 연결이 있거든요. 척수라는 것은 척추 안에 있는 그 신경을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척추의 보호 아래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척수는. 근데 척수는 뇌하고 신체의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주요한 신경 경로거든요. 이런 중요한 신경 경로가 어떤 문제 이상이 생기면 척수 손상이 발생이 돼서 그러면 운동 장애가 생기고요. 감각 장애도 생기고 반사작용도 잘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대소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따뜻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감각에도 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척추가 척수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이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상되면 뭐 마비의 위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척추가 이제 척수를 보호하는 중요한 구조물인데 이 척수는 앞에 말씀드린 중추신경계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손상되면은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여러 가지 신경적인 어떤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통증도 생길 수도 있고요. 감각이 둔해서 또 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운동 기능이 잘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교통사고를 당하시거나 아니면 뭐 말을 타다든지 어디서 떨어지셔서 하반신 마비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척수 손상 때문에 생기는 운동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근육에 힘이 약해지고 경련도 생기고 뭐 운동 조절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심한 경우 이제 마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신마비나 이제 하반신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이 여러 개의 뼈가 모여서 척추가 되는 건데 뭐 추간판 탈출증 비롯해서 요통을 얘기할 때 그 요추 4번, 5번이
많이 얘기되거든요. 그렇죠. 이곳이 가장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이제 추간판 탈중증 하면 대변 4, 5번, 그다음에 척수의 1번 뭐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데요. 네. 이 부분이 왜냐하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허리 아래쪽에 위치하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부담이 더 많이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체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동시에 하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디스크나 척추뼈에 많이 압력을 가해지게 되고요. 또 이런 4번, 5번 디스크의 어떤 과도한 압력이 받아지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추간판 탈중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 거죠. 네, 네. 예. 뭐 디스크라 그러면 이제 척추 뼈하고 뼈 사이가 서로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위해서 그 안에 이제 디스크라는 그 추간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충격을 흡수시켜주고 그러기다 보면 이제 척추의 어떤 유연성을 좋아져서 다양한 움직임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굽히거나 아니면 펴거나 비틀기. 뭐 하나로 통짜로 된 것보다는 여러 뼈들이 연결이 돼 있게 되면 아무래도 유연성이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압력을 더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디스크가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네. 구조인가 봐요. 예. 이게 왜 또 벗어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디스크 보면 이제 크게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바깥 부분이 섬유라는 게 있거든요. 예. 요건 여러 층의 뭐 강한 섬유질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요건 뭐 척추의 안전성 제거하고 척추뼈가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말랑말랑한 젤리 모양의 수액이라는 게 있어요. 요 수액은 물하고 뭐 콜라겐 섬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를 흡수하고 또 척추의 유연성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디스크가 이제 삐져나와서 디스크 탈출증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쿠션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디스크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통증이 발생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예.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움직임, 충격 흡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생기는 디스크가 생기는데 대개 보면 이제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상을 대면 섬유jun이 손상되고 그러면 이제 수액 그 안에 있는 수액이 삐져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그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뭐 감각 이상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근육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생기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이고요. 네. 퇴행성 뭐 디스크 질환이나 뭐 디스크가 파열되는 이런 현상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또 요통을 느끼는 분들 중에는 허리의 딱 가운데가 아프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도 통증이 있다고 하던데 허리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이 통증이 이어지는 건가요? 네, 요통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은 허리 가운데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눌러서 이제 통증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통증은 뭐 허리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연결될 수가 있어요. 예. 이 허리 가운데서 시작한 통증이 다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주로 이제 신경이 압박되거나 어떤 손상된 거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척추 많이 생기는 뭐 요추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면 이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다리 부분까지 통증이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흔히 이제 말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그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이 허리 가운데나 다리까지 이어지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 다리까지 통증이 발생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요추간판 탈중 디스크를 의심하지만 예. 뭐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허리 가운데나 뭐 다리까지 이어지는 통증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뭐 젊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근육이나 인대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세나 뭐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허리 가운데에서 통증이 발생하고 이런 현상들이 다리까지 연결되는 데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다리
쪽으로 뭐 통증이라든지 저림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허리 근육에 이제 통증이 있고 그 눌렀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 다리까지 퍼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자골신경 자체가 이제 압박이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골반의 비대칭이라든지 다리 길이가 차이 나서 불균형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뭐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요인도 원인이 될 수가 있지요. 네, 그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게 정말 많군요. 네, 뭐 네. 좌골신경통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네, 자골신경통이라고 하면 뭐 어떤 분들은 왼쪽이 아픈 거를 뭐 자골신경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 아니라 이거 앉을 좌자거든요. 예. 앉아 있을 때 닿는 부분인데, 요 자골신경통은 이제 허리 아래에서 시작해서 엉덩이, 다리 뒤쪽까지, 그래서 이제 발끝까지 이어지는 신경인데, 여기에 자극이 되거나 뭐 신경이 압박받게 되면 이런 통증들이 생기기 때문에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뭐 엉덩이나 다리 이쪽까지 뭐 통증이나 저리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네, 단순히 허리만 아픈 건지 뭐 엉덩이, 허벅지, 다리까지 다 아픈지에 따라서 진단도 좀 달라지고 치료도 다르게 진행됩니까? 그렇죠. 이제 허리 통증이 허리만 아픈 경우와 또 엉덩이, 허벅지, 다리까지 나타나는 것은 진단과 치료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뭐 통증의 위치와 증상의 범위는 뭐 디스크가 얼마나 손상됐느냐, 신경이 얼마나 압박됐느냐의 어떤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 방법도 다르게 접근하게 되죠. 예를 들면 허리만 아픈 경우는 일시적으로 뭐 척추를 세워주는 근육이라든지 관절에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삐끗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물리치료나 뭐 운동치료, 또 생활습관 같은 것들을 잘하고 체중 관리를 잘하면 허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뭐 엉덩이나 허벅지, 다리까지 통증이 퍼지는 경우는 디스크 탈출술을 의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 다리가 아픈 게 한쪽으로만 통증일 수가 있고 아니면 항상 뭐 양쪽으로 다 생기는 건가요? 대개 이제 한쪽으로만 나타나게 되는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 모두 다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신경이 압박되는 게 어디에 압박되느냐, 얼마만큼 압박됐느냐, 그리고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추간판 탈출증이 심한 경우가 디스크가 양쪽 신경근을 동시에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다가 다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양쪽 신경이 다 압박하는 경우에는 양쪽 다리 모두 다 저림 증상이나 걸을 때 뒤가 터진 듯한 이런 느낌을 늘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허리 통증이라는 게 일시적일 때는 뭐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예. 그 문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일 텐데, 그 통증의 원인이 앞서 말씀해 주신 뭐 디스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뭐 감염이라든가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허리 통증이 일시적인 경우는 뭐 운동하거나 생활 습관만 잘하면 뭐 자연적으로 증상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통증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예를 들면 뭐 디스크 문제 외에도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통증 외에도 뭐 발열이 생기거나 뭐 춥거나 뭐 피로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고, 그 부위를 누르면 아주 심하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예를 들면 뭐 염증성 질환이, 예를 들면 강지성 척추염이라든지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뭐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허리 통증과 함께 뻣뻣함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 골다공증이나 또 압박골절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주저앉아서 엉덩방아 찢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내부 장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뭐 결석이 생기거나 이래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아주 심한 통증이 생기게 되겠죠. 예. 자, 이 한의원을 찾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허리 통증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주로 가면 침 치료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 요통에서 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이제 요통 때문에 찾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예. 이게 침 치료가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그러면 염증도 감소되고 통증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네. 또 근육이 긴장된 것들을 침을 놓게 되면 근육이 경직된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기능 등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신경 경로를 자극해서 또 신경의 압박에 의한 통증도 줄여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네,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또 염증도 줄여줄 수 있고 전반적으로 좀 통증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침은 기본적으로 허리에는 놓겠지요. 예, 어느 부위에 놓습니까? 그렇죠. 예. 아프면 되게 이제 아픈 부위에다가 우리 손이 가잖아요. 네. 치료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픈 부위에다가 침을 놓게 되고 가장 아픈 부위를 만져보면 이제 통증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근육이 뭉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료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허리뿐만 아니라 뭐 다리 쪽에도 같이 침을 놓게 돼요. 그런 경우는 신경 분절이 지나가는 영역에다가 발 쪽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같이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급심한 통증인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다가 자극을 하면 더 아픈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인중 같은 데다가 놓기도 하고요. 손에도 침을 놓기도 합니다. 네, 뭐 상태에 따라서 침의 개수도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놓는 개수는 달라지죠. 그래서 증상이라든지 통증이 어디 생겼느냐, 강도가 어떠냐, 또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침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죠.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침을 놓게 되면 오히려 더 힘이 더 빠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런 침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침 치료는 어떻습니까? 어느 간격으로 얼마나 이게 또 지속적으로 맞아야 될까요?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급성기 치료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도 하겠지만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네. 이 정도 집중적으로 치료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증상이 개선되면은 일주일에 1번 정도 그리고 만성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허리 요통이 생긴 원인에 따라서는 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침 치료를 받는 게 좋지요. 그래야만 이제 재발을 방지하고 또 허리의 어떤 통증을 더욱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네, 그 침의 종류에 보니까 봉침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봉침이라는 것들은 벌 도구에 나오는 성분들을 추출해서 약침이라는 예.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벌독을 그냥 살아있는 벌을 놓게 되면 그 벌이 어디서 자라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벌을 잘 정제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양큼만 주입하는 이런 약침요법을 활용하게 되죠. 네, 그 침의 효과에 더해서 약효까지 좀 더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예. 자, 증상 완화에 있어서 자세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할 수 있는 요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앉을 때, 설 때, 또 물건을 들 때 아주 중요하게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자고 일어났을 때 같은 경우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시간 누워서 있는 경우는 허리가 움직임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굳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무시고 난 후에는 곧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움직일 때 이제 시동을 먼저 걸고 움직이라 이런 건 마찬가지 이거죠. 그래서 엎드린 자세로 고양이 자세를 만들거나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게 브릿지 자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스트레칭과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지요. 네, 마사지는 도움이 될까요?
네, 마사지는 아무래도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의 격렬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에 도움을 주고요. 이 마사지는 또한 이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니까 아무래도 근육이나 조직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염증도 줄여주고 하는 역할을 있고, 또 마사지는 또 신경계를 자극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생활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을 위한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예방을 위한 방법은 아무래도 허리 근육들, 척추를 싸고 있는 허리 근육들을 강화시켜주고 또 유연하게 해주는 운동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코어 근육을 강화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프랭크 자세라든지 브릿지 자세 같은 거 해주시는 게 좋겠고, 유연성을 위해서는 뭐 고양이 자세라든지 햄스트링 뒤쪽에 있는 것들을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앞에 말씀드렸처럼 뭐 등받이를 사용하거나 뭐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거나 아니면 설 때는 특히 이제 귀나 어깨, 엉덩이가 이제 일직선으로 되게 해주시고, 한쪽 다리 뭐 짝다리 짚지 않고, 그 다음에 체중 양발에 분별해서 평상시에도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기타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체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과도한 체중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허리에 부담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시고, 그러려면 정기적으로 운동 같은 것들을 뭐 일주일에 한 3번에서 5번, 30번 이상 이제 유산소 운동 해주시고, 또 하나 충분하게 주무시고 또 올바른 자세로 주무시는 거, 옆으로 자거나 무릎 밑에 베개를 두고 주무시는 게 좋겠고요. 또 근육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명상이나 호흡이나 뭐 심호흡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허리 통증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의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혜은이의 제3 한강교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의 건강책 정보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의 제목이요. 읽지 못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글을 좀 못 읽으시는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예.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예전에 뭐 문맹이라고 해서 글을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맹률 사실 이런 것도 있었죠. 맞습니다. 활자를 읽지 못하는 게 어떤 증상이나 병일 수 있다라고 최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왜 우리가 활자를 못 읽는 걸까? 사실 요즘은 안 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매년 독서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요.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에 한 번씩 국민독서 실태 조사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하는데, 지난해 한국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이요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예. 그런가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문해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아니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해? 예, 맞아요.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참. 이야기를 하고요. 예. 금일과 금요일을 서로 의미를 혼돈한다고 그럽니다. 오호. 또 사흘 뒤에 보자라고 하면 이게 이제 4일이라고 예.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해력 논란들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젊은 세대일수록 굳이 책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예. 활자 별로 읽을 필요 없다. 차라리 영상으로 빠르게 정보들을 캐치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앞으로 읽는 행위가 사라질지 모른다. 일단 위기감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요즘 텍스트 힙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요. 예. 활자 글자를 의미하는 텍스트와 왜 멋지다 할 때 왜 힙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두 단어를 합친 단어가 텍스트 힙이라고 하는 건데, 소셜 미디어 같은데 해시태그와 함께 텍스트 힙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 하면 앞서 우리가 젊은 세대가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젊은 세대일수록 디지털과 영상 매체에 중독돼서 그동안
도파민을 상당히 쫓아왔는데 여기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책을 통해서 활자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일종의 디지털 디톡스를 즐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래서 텍스트 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올해 6월에 서울국제도서전이 서울의 강남 코엑스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예, 저 가봤습니다. 예. 깜짝 놀랄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맞아요. 엄청나게 많이 관람객으로 저 들어와서 현장 갔었는데 의외로 네. 젊은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진 찍고 책 예. 구입하고 야 젊은이들이 책을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예. 젊은이들이 도서를 방문해서 책과 활자의 향연을 즐기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예. 이걸 보면 읽는다라는 행위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책의 위기다 이런 말이 나온 지는 제법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텍스트 힙 또 디지털 디톡스 어쩌면 또 신조어들이 나온 건데 예. 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읽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어떤지 더 궁금해집니다. 읽기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책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퀸 메리 런던 대학교 교수인 매슈 류버리 교수는 직접 수집한 방대한 증언, 수기, 연구 문헌 그리고 뇌과학과 인문학에 기반한 탁월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읽기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정말 기이하고 별난 독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걸 병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기이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활자와 이야기할 때 항상 난독증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예. 이게 가장 흔한 읽기 장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활자를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읽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책의 과독증이라고 소개된 사례인데 대표적으로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과독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 뿐만 아니고 실독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읽기 능력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뇌를 다쳐도 그럴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이후에 실제로 읽을 수 없게 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 뿐만 아니고 이건 정말 특별한 능력인데 활자를 공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니은자를 볼 때 파란색을 느끼고 기역자를 볼 때 빨간색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공감각적으로 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뿐만 아니고 최근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제도 책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치매와 읽기의 관계입니다. 자아가 사라져도 기억이 사라져도 과연 읽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책에는 정말 읽기와 관련해서 뭔가 장애가 있거나 특이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읽기의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읽기가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떤 뭐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인지기능이나 치매 위험에 있다 이런 연구들은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읽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문자 해독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읽을 능력이 없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읽기와 이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자는 놀랍게도 아직 학자들이 읽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조차 내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읽기의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방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지 어떤 글자, 활자를 읽지 않는다고 해서 읽지 않는다. 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전자책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영상을 보듯이 예. 오디오북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약본으로 스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종이책을 읽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에 각각 다른 자극을 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컨대 종이책은 공간적인 단서를 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습이라던가 기억에 훨씬 더 유리한데요. 그래서 저자는 요즘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스마트 교과서 전자책으로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킨다라는 건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종이책, 재본된 어떤 책은 글을 읽으면서 사건이나 문단 내용이 어딘가에 고정돼 있어요. 공간적인 단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장면과 기억이 떠오를 때 그게 이 책에 어디쯤 있었어라고 우리가 그렇죠. 책을 찾아가지고 맞아요. 표시를 네. 할 수가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있죠.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죠. 이게 종이책을 읽으면 이쯤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게 우리 뇌에 각인이 됩니다. 공간적 단서인데요.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전자책 미디어는 화면마다 내용이 다르게 배치가 됩니다. 예. 페이지마다 단서가 있는 종이와 다르게 디지털 매체들은 스크롤하는 순간 단서를 잃게 돼요. 그때그때 디지털 화면에서 검색과 클릭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은 빠른 방법이고 편리하긴 하지만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차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떠먹여주는 검색에 익숙하다 보면 자신의 논리를 짤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뭔가 기억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분명히 종이책을 통한 읽기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공간적이란 단서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런 내용은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었다 이런 걸 좀 기억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어떤 전자책은 그런 게 없는 건 확실한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죠? 이 종이책을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읽기와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읽다라는 정의가 글을 보고 거기에 담긴 뜻을 헤아려 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예. 점자를 손가락으로 느끼는 것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 역시 읽는 읽는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오디오북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것 이거 역시도 읽는다라는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읽기라는 단일한 활동은 없다. 우리가 읽기와 읽지 않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읽기에 특별한 장애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 난독증, 가독증, 실독증, 환각, 치매 이렇게 읽기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읽기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예. 뿐만 아니고 한 번에 양쪽 페이지를 순식간에 스캔하듯이 보고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또 특정 글자에 집중하기도 하고 글자에서 색깔이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뇌의 한쪽 반구를 절제한 환자도 연습을 통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책에 소개된 독특한 사례와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보다 보면 읽기의 복잡한 과정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가 그동안 우리가 읽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뜨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글이나 책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우리가 난독증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난독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위대한 사람들이 된 분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자를 읽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재능이라든가 어떤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오해와 편견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자면 르네상스의 천재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의 공통점이 바로 난독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 난독증은 그리스어 어려움과 언어라는 단어를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게 인지와 해독에 있어서 능숙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난독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앞서 소개했던 다빈치, 벨, 에디슨은 난독증이 있음에도가 아니라 난독증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여겨지는 천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은 의학적으로도 난독증을 읽기 결함, 읽기 장애가 아니라 인지 차이로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독증이 있긴 하지만 패턴 인식, 공간 추론, 직관적인 문제 해결 능력, 구조를 보는 능력, 창의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사례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고 우리가 왜 드라마,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마찬가지로 그 등장인물도 책을 통째로 외우는 가독증의 증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동안 우리가 읽기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들 그리고 특별하게 읽는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소개된 다양한 방식의 읽기를 통해서 읽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채로운 현상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난독증이 어떤 그 활자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네. 책에 보면 1994년에 67세로 사망한 미국의 사회활동가 에이브러함 슈미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가 그의 자서전 현명한 백치에서 자신의 난독증을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난독증이 어떻게 그에게 찾아왔냐면 글자에서 초점이 흔들릴 때마다 눈이 깜빡이는 것 같다. 눈이 계속 깜빡이면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읽지 못하는 거죠. 책 페이지는 마치 폭풍 때문에 안테나가 흔들려서 지지직거리는 텔레비전 화면 같았다. 페이지가 선명했다가 다시 흐려지기 때문에 띄엄띄엄 읽어야 한다. 이게 바로 난독증의 증상. 그래서 글자가 마치 움직이는 표적 같기 때문에 이걸 따라 잡느라 읽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책에는 말도 하고 글도 쓸 수 있는데 글을 읽을 수 없는 실독증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19세기 후반 프랑스 파리의 신경 클리닉을 찾은 한 프랑스 사람은 사냥을 하다가 다친 뒤부터 자신이 쓴 편지를 읽을 수 없게 됐다라고 예.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뇌졸중 환자는 단어의 철자를 알아보려고 할 때마다 아지랑이 속을 헤치고 나온 듯 글자가 막 흔들리고 모양이 바뀌었다. A로 보이던 글자가 한순간에 E로 그다음에 W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 난독증, 실독증 뭐 단순하지만은 않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특별한 읽기 결함 혹은 인지 장애 성인 인구의 4%가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심지어 활자를 통해서 다른 감각을 동시에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흰 종이 위에 검은 활자가 찍혀 있지만 그 글을 볼 때 마치 온갖 색깔이 춤을 추는 총천연색 무대인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철자마다 다른 색을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첫 글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단어 전체의 색깔을 다르게 인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글 꼴에 따라서 다른 색깔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방식으로 책은 정말 특별한 읽기의 사례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예. 저자는 이러한 읽기의 특별한 사례가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읽기 장애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신경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능력의 결핍이나 손상 때문에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뇌 조직화 과정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읽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라는 거죠. 저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책을 읽는 수많은 독자가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읽기에 대한 편견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읽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읽기의 다양성을 펼쳐 보이고 있는데 단순히 책을 펼쳐 읽는 것만이 읽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읽기의 세계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읽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책은 좀 많이 읽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책 읽지 못하는 사람들 함께했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패티 페이지의 테네시 왈츠 들으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